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사실 우리 유가증권은 앞쪽에 당좌자산 파트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당좌자산 파트의 유가증권 중에 단기매매 증권 위주로 학습을 했었다면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제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분계 연습 문제와 기출 출제 유형 연습 문제까지 살펴볼 예정인데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비유동자산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트보다 투자자산이 들어오면서 비유동자산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미리 안내드리면서 준비되셨다면 투자자산의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합니다.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아닙니다.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 이 장기간이란 자체가 이미 이건 유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비유동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점은 1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유동, 비유동을 나눈다라고 했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만약 건물이나 토지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저희가 투자자산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러한 투자자산에는 대표적으로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투자증권과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 금융상품인데 장기성 예금처럼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걸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자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앞쪽에 재고자산 파트에서도 정리를 했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을 쓰게 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이 회사의 업태 종목과 무관하게 일반 기업들이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순수한 판매 목적이라기보다 투자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대여하는 대여금 중에 만기가 1년 이상이 된다, 1년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장기 대여금이라는 개념을 쓰셔야 되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지불하게 되면 그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을 써야 된다라는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앞서도 학습을 했다라고 미리 정리해 드리고요.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있는데 이 장기투자증권이 바로 우리가 앞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만나봤던 단기매매 증권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런 항목들을 장기투자증권이라고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을 합해서 통합해서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고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깊이 있게 다룰 생각은 없고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인 퇴직연금에 대한 항목으로 뒤쪽에서 정리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건 투자 자산은 유동 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이고 이런 항목들이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투자 부동산, 장기 대여금, 특정 현금과 예금 이 정도는 충분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 종류 정도만 살펴보고 바로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계정과목 분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영업부 업무용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자, 우리가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한 3가지 정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회사에 업무용에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비품, 유형 자산이 될 것이고 판매 목적이다에 따라서 투자 부동산과 상품이 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상품이고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회사 업무용으로 영업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자변의 계정 과목은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건물은 기본적으로 유형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이건 영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판매 목적도 아니죠.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을 때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 되고요.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행과 당좌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 나왔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죠. 제 투자 자산에서는 최소한 지금 보이시는 이 세 가지 예제 문제에 대한 분계 유형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붙인다면, 어디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건물 취득했을 때 건물이나 이 투자 부동산 이외에 하나가 더 있다라면 부동산 매매업이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샀다. 그 경우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 거래 예제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죠. 유가증권 살펴볼 텐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볼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종류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 만기보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 하나로 분류되고 처리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 자산에 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투자 자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 유가증권이 기간이 1년 이내다라고 한다면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가증권은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지분증권은 배당을 받게 되고 채무증권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증권은 주식에 해당되고요. 사채나 공채는 채무증권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식은 배당을 받는 지분증권이고 사채나 공채는 이자를 받는 채무증권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셨다면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보유 목적이죠. 유가증권은 취득 시에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만기 보유, 매도가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유 목적은 반드시 취득할 때 내가 취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기간이 단기고 이 유가증권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경우에 단기 매매라고 했고요. 만기 보유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만기 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단기 매매가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가 아니다, 만기 보유가 아니다, 뭐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없거나 그렇다고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특수 목적이다. 타 회사를 인수, 합병하거나 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을 취득한 유가증권의 특수 목적이어서 별도 추가 언급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기간이 1년 이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유동자산입니다. 그러나 만기나 매도하는 증권은 기간에 따라서 유동이 되기도 하고 비유동이 되기도 하는데 각각의 유가증권이 1년 이내 기간으로 처리되는 유동이라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1년을 초과한다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볼 투자 자산의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바로 이 비유동에 해당하는 만기 보유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시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보실 건 기본적으로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이 있냐 혹은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냐. 시장성이 있고 단기 보유 목적이다. Yes 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것이고요. 아닌데 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유가증권이 만기까지 보유하겠냐라고 묻는다면 yes 그렇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와 공채만 해당될 수 있고요.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4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종류로 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가증권 관련 회계 처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수수료입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자산을 살 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매입할 때는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역시 자산이니까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유가증권의 분류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4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때 이들에 대한 취득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은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간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원가에 가산한다. 원가가 취득 원가가 수수료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결론은 향후에 처분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유가증권의 취득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따라서 매입 재비용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다. 바로 뭐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 항목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사의 주식을 사는데요. 100주를 사요. 액면 10,000원짜리 원래 A사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입니다. 이걸 우리는 20,000원에 매입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주식을 취득할 때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는요. 이 액면이라는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10,000원짜리를 나는 지금 20,000원에 취득했다. 내가 필요한 건 10,000원이 아니고 20,000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100주의 주식을 20,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10% 전체 금액이 나올 것이고 수수료가 10%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다라고 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볼 건데 저희는 2가지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차이가 뭐냐? 내가 취득한 주식이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보유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건 OR 조건 아닙니다. AND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다. 시장성이 없거나 단기 보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계정 과목이 다른데 차이가 뭐냐? 수수료가 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면 수수료는 원가 가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100주에 2만원을 곱해서 200만원의 금액이 나올 거고요. 수수료 비용이 20만원으로 별도 책정되시고 현금을 2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 수수료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라는 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한다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과 대변에 현금을 쓰게 되는데 주식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수수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220만원의 주식을 100주로 나누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취득한 금액은 2만원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2만원에서 수수료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 22,000원으로. 취득금액이 22,000원 인식하셔서 나중에 처분했을 때 혹은 평가할 때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 주식 자체가 이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인지 매도하는 증권인지는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만기 보유는 왜 없지? 라고 이상한 생뚱맞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상상의 나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주식을 샀고요. 주식은 만기 보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기 보유는 사채나 공채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본적인 예제 정리해 드렸고요. 유가증권에 대한 재분류. 사실 이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기본적인 회계원리라기보다 조금 중급회계 가까운 내용인데 기본 내용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해 드린 부분만 챙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하는 건 성격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유가증권을 한번 분류했다가 이 유가증권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냐,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먼저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요, 내가 시장성이 있는 걸 단기 안에 처분하겠다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 샀다. 단기 매매 증권 잡았는데 이걸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애초에 살 때는 1년에 판단했는데 이게 기간이 늘어났다. 그럼 이걸 매도나 만기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습니다. 재분류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더 이상 사고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나 만기로 바꿀 수는 없는데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 매매로 바꿀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자, 실질적인 이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도해서 만기로 가거나 만기에서 매도로 가거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정도 보유하겠다 했는데 아니다. 이건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 경우는 매도 관련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닌데 만기는 좀 애매한데 라고 할 때 그 만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둘 다 채무 증권인 경우는 가능하다. 자, 단기 매매에서 매도나 만기로 가는 건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만 가능하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매도나 만기에서 단기로 갈 수는 없다. 이건 손익 조작 방지 목적으로, 이익 조작의 방지 목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매도에서 만기나 만기에서 매도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채무증권만, 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건 사채나 공채가 해당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뒤로 후퇴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단기 매매가 만기 보유나 매도로 가는 건 가능하다.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재분류는 참고로 보신다면 실질적인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은 이 기말의 평가 부분이나 처분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이 투자자산에 대한 유가증권의 기말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지만 유가증권의 기말평가나 처분은 앞쪽에 우리 당좌자산에서 단기매매증권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결산 시에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 왜 하느냐? 결산 시에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100원이 적혀져 있는데 실제 가치가 150원이야. 그러면 1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가치는 150원이다. 우리 회계 자체가 기업의 회계 정보를 정부 이용자에게 제공을 한다.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죠. 실제 금액은 150원인데 우리는 1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럼 이 100원을 150원짜리로 어떻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걸 우리는 유가증권에 대한 기말평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매도 가는 증권도 결산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시장성 없는데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가구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구는요. 만기 보유 증권은 조금 다르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포기하지 않고 회계를 멀리하지 않고 회계를 밀어내지 않고 계속 공부하신다면 향후에 상세히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추가적인 설명을 잘 모르겠고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말에 12월 31일에 적절한 금액으로 공정가치로 뭘 해? 평가를 해서 가치를 조정을 해야 된다. 당연히 평가를 하면 평가 이익이 나오기도 하고 평가하면 평가 손실이 나오기도 하겠죠.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 있을 수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손익이라고 한다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즉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영업의 손실이나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는데, 자, 얼마짜리를 얼마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이고요. 영업의 손익은 일반적인 비용이나 일반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손익 계산서에 반영이 되게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차이가 뭐냐면 영업의 손익은 비용 수익이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입니다. 이건 비용 수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단기에 결산에서 나오는 단기순 이익이나 단기순 손실에는 전혀 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증권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일단 취득했을 때 이걸 단기매매로 갈 거냐 매도하는 증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유 목적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평가 손익인데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비용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으로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얘는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비용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을 마이너스하는 역할로 존재하게 되고요. 평가 이익은 플러스하는 역할로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 손익에 반영되냐? 평가할 때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을 나중에 향후에
처분했을 때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이 있다면 평가에서 손실이나 이익을 보더라도 단기 순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아래쪽에 자본 항목에 살포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이름으로 자본의 분류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은 챙겨주시고, 자, 예제 문제 정리 하나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시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있고요.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뭐 이익일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재무제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의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이 될 거고요. 매도 관련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서로 가지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으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결산 시 우리가 기본적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당좌자산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 유가증권의 평가는 장부 금액과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실질적인 금액인 공정가치를 비교하게 되죠.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해서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크다. 이 경우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작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공정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공정 가치가 더 작다, 금액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매도 관한 증권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란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공정가치 금액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하락한 금액만큼을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줄이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회계 처리는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습니다. 장부 금액이 얼마냐? 얼마짜리가 얼마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올랐으면 이익이고 내렸으면 손실이다. 기본적인 처리는 똑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우리 눈에는 이익이라고 써져 있고 손실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얘네는 이익과 손실이 비용 수익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뭐다? 자본이다. 따라서 단기 순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매도하는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단기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어디에 표시가 된다고요?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할 때는 이익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언제 손익에 영향을 주냐? 처분할 때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이따가 예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뒤에 예제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매도하는 증권은 처분할 때 만약에 평가 손익이 있다면 평가 손익을 우선 먼저 상계 처리하고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처분되면서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제 유형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언제 한다? 결산 때 한다. 1번, 빙고. 맞는 말이고요. 매도하는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죠. 유동자산이라 하면 당좌자산을 말하고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을 말합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탈락,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 보유 수익이 없습니다.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해서 미실현 보유 수익이 나오는데 미실현 보유 이익, 보유 손실 그게 뭐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 평가에서 이익 보고 손해 봤는데 손익이 반영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미실현 보유 이익이나 미실현 보유 손실이라고 하고요. 이 미실현 보유 이익이나 손실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얘기고 얘는 자본 항목에 분류가 되죠.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에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기 4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럼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 가능 증권에서 단기 매매로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예제. 자,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신이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리셔야 합니다.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관련 자료를 거래 일자별로 분개하라라고 했습니다. 2000X1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을 10만원을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이 2000X1년 12월 1일에 취득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한 2000X 1년도 말에 이 유가증권을 샀는데 결산 시 평가를 한대요. X 1년도에 14만원으로 평가되고 X 2년도는 11만원, X 3년도는 13만원인데요. 자, 금액이 올랐으면 평가 이익이 발생할 거고 내렸다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취득 이후에 3번의 결산 순서대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년 12월에 취득을 한다. 내가 돈을 지급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과 수수료 2만원 함께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12만원으로 갑니다. 되셨나요? 차변의 기본형 계산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죠. 이미 문제상에 매도 가능 증권에 나와 있고 다만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X1년도 12월에 매도 가능 증권을 12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 12만원에 샀는 유가증권을 X1년도 말에 얼마로 평가한다? 14만원으로 평가한답니다. 자, 기본적인 수수료 원가 가산을 설명드렸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금액이 올라요. 12만원이었는데 결산 시에 14만원으로 금액이 오릅니다. 2만원 증가되겠죠. 되면서 대변의 평가 이익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2만원 증가한 만큼 평가 이익분만큼의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이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수수료에 대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갑니다. X1년도에 14만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유가증권이 X2년도에 다시 금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14만원이었던 금액이 얼마로 평가되냐? 11만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보세요. 14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가면 금액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빙고. 내려가죠. 얼마가 내려간다? 3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의 금액이 하락하니까 평가 손실이 3만원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동의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3번 정도? 네, 좋아요. 평가 손실 3만원 발생했다. 따라서 대변에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3만원을 줄입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줄인 거예요. 그럼 차변에 평가 손실을 인식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린 전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있다고요? 2만원. 이건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지금 평가 이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플러스 항목으로 여유 자금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손실을 봤는데 그걸 전부 다 손실로 인식하냐?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평가 이익이 있다면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냥 손실을 하시면 되지만 평가 이익이 있다면 평가 이익을 먼저 정리하고 손실로 한다. 즉 매도 가능 증권의 기준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평가에서 플러스 2만원 이익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 기준금액에서 3만원이 손해봤다. 그러면 2만원 플러스 된 데서 만원, 만원, 만원이 내려가서 결론은 마이너스 만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플러스 금액과 마이너스 금액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연동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회계적으로 표현하자면,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계잔액3표에 합전에 평가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되셨나요? 평가 손실이 3만원이 아니라 왜 만원으로 기록된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X2년도에 11만원으로 평가니 매도 가는 증권이 X3년도에 13만원으로 다시 재평가한답니다. 그러면 11만원을 13만원으로 평가하면 금액이 올랐어요. 얼마의 금액이? 2만원이 오르면서 그 2만원 우리는 평가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X3년 12월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2만원을 다시 증가시킵니다. 그럼 대변에는 평가 이익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기준금액에서 금액이 올라서 플러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로 잡혀져 있다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먼저 상계해야 된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실질적인 플러스 금액은 얼마만 플러스가? 만원만 플러스로 잡히겠죠. 평가 이익이 만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 X3년도에 평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평가 이익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평가 손실이 있다면 평가 손실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평가 이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 전부 다 비용 수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고 비용 수익과는 성격이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건 연결거래를 놓고 나서 연결거래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또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향후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제대로 인식이 되겠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에 대한 기본 예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건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기초문제 유형이고요. 기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결산일의 회계처리 물었는데 취득원가가 100만원인 주식에는 이 단기 보유 목적이랍니다. 단기 보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이겠죠. 100만원의 원가의 금액이 공정가치가 120만원이다. 이건 플러스가 발생했고요. 평가 이익이 되겠죠. 취득원가 900만원의 비주식이 있는데 장기 투자 목적의 시장성이 있다. 이건 뭐 주식이니까 당연히 만기 보유는 될 수 없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매도하는 증권이 얼마의 금액으로? 850만원으로 금액이 내렸다. 이건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A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평가 이익이 될 거고요. B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데 지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답이 2번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20만원 받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50만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 이 거래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금액이 얼마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묻는다면 플러스 20만원이죠. 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이 아니라 얘가 뭐라고요? 자본이라고요. 얘는 단기 순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답 확인하셨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취득과 평가 살펴보셨고 마지막 항목이 바로 처분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더라도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과 결산 시 평가와 처분이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겁니다. 힘들더라도 파이팅 힘내시고요. 취득했을 때 수수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평가할 때 평가손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처분 시 처리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평가했을 때 발생한 그 평가손익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분 시점에서 처분 시에 손익에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매도 관한 걸 처분한다면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가 바로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되죠. 그런데요, 그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이 있다면 얘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즉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처분됐을 때 그 처분 손익에 바로 반영이 되셔서 가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장부 금액이 500원인데 내가 얘를 700원에 처분한다 라고 가정해보죠. 장부 금액보다 700원이란 처분 금액이 더 커요. 아니면 반대로 장부 금액이 500원인데 처분 금액이 3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처분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부보다 처분 금액이 크다면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거고, 처분 금액이 작다면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평가와 다르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비용 수익이 맞습니다. 손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500원을 700원에 500원을 300원에 처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매도 가는 증권은 전년도 결산하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평가하면서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3표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100원이 있다. 즉 전년도의 결산 시 평가에서 평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얘를 손익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건 자본 항목이니까. 그렇다면 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되냐? 처분할 때 손익에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처분이 발생했어.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처리부터 한번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하는데 우린 장부 금액 500원짜리를 팝니다. 맞죠? 얘를 얼마에 파느냐? 현금 처분하는 건 700에 처분을 해요. 그러면 500을 700에 팔면 당연히 처분 이익이 얼마가 나와야 2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평가하면서 결산 시에 손익에 반영하지 못한 평가 이익이 100원이 있더라. 이건 재무상태표 자본의 플러스 항목으로 있으니까 대변에 있습니다. 얘를 차변으로 없앤다. 얼마의 금액을 100원이라는 금액을 없애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냐? 300원이 들어갑니다. 왜 300원이냐? 실제 500원을 700원으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200원의 금액에다가 전년도에 결산 시 반영하지 못한 평가이익 100원까지 합해서 300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처분이익이 발생했을 때 평가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면 처분이익 금액은 다르게 나오겠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 경우 한번 보시죠. 장부 금액이 500원인데 처분 금액이 300원이야. 그럼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200원, 손실 200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전년도에 평가 이익이 얼마 있었다? 100원이 있었다. 전년도에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평가 이익이 1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200원 발생했다. 가보죠.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합니다. 얼마가요? 500원이요. 얘를 처분합니다. 얼마예요? 700원이 아니라 300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300원에 처분합니다. 그러면 500원을 300원에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얼마가? 마이너스 200원이, 손실이 200원이 나와야 되지만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평가 이익이 100원이 있더라. 그럼 이 100원을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인 처분 손실은 얼마로 바뀌느냐? 100원으로 바뀝니다. 처분에서 처분 이익이 나오건 처분 손실이 나오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최종적인 처리인데 그 전에 처분 이익이 얼마다, 처분 손실이 얼마다를 따지기 전에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면 먼저 상계 처리 시키셔야 된다. 만약에 평가 손실이 있다면 대변으로 평가 손실을 빼면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로 계산이 되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매도하는 증권의 처분까지 보셨고요. 저희 관련된 예제 한 문제만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긴 시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능 증권 관련 자료 거래 일자별 회계 처리 예제가 있습니다.
X1년 12월 1일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하고 이렇게 나오기보다 주식으로 나오고 성격이 나왔을 때 그걸 단기 매매로 갈 건지 매도 가능 증권을 갈 건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X1년 12월에 취득 거래 하나 있고요. X1년 12월 31일에 매도가능 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이 28만원으로 평가되었다. X2년 1월에 이 매도가능 증권 전부를 35만원에 매각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날짜별로 첫 번째가 취득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결산과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기본적인 예제점들을 항상 추가를 하실 건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가 따로 가지만 매도하는 증권은 가산된다.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X1년 12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한대요. 간단하죠. 수수료도 없으니까 대변현금에 매도하는 증권 30만원인데 이 취득시 분괴는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자, 뭐부터 핵심이냐? 평가부터가 핵심인데 이 30만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요. 이걸 평가를 한대요. 얼마로요? 28만원으로. 그럼 2만원의 금액이 내릴 것이다. 그걸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을 2만원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로 간다. 이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이다. 얘는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X2년 1월 달에 이 유가증권을, 이 매도하는 증권을 처분을 하는데 35만원으로 28만원짜리로 평가된 걸 35만원으로 처분하면 처분이익이 7만원 나오는데 실제 회계 처리도 처분이익이 7만원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 전년도 평가하면서 평가 손실이 있다. 이 손실은 평가할 때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때 손익에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해요. 28만원 감소합니다. 자, 왜 30만원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30이었는데 28만원으로 평가해서 28만원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28만원짜리를 35만원에 처분한 거죠. 28만원짜리를 현금을 35만원에 처분합니다. 7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처분 이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손실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잔액에 대해서만 처분 이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처분 이익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취득 금액이 30만원인데 최종적인 처분 금액이 35만원이죠.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실질적인 처분이익이 나옵니다. 처분이익이 5만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가 반영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금액이 맞게 되었느냐 틀리게 되었느냐는 최종적인 처분 손익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매도가능 증권은 취득 금액을 그리고 최종적인 처분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게 처분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과연 맞게 되어 있는지만 지금은 30만원에 취득하고 최종 금액 35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실질적인 처분이익은 5만원이 되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평가 손실 2만원 마이너스 발생했고 처분이익이 7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금액이 얼마가 5만원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투자자산의 기본인 개념, 종류 간단히 살펴보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가증권의 분류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기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은 이 유가증권에 관련된 분계 예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시 분계 그리고 결산시 평가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혹시나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내용이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처분할 때 수수료를 10,000원을 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차변에 별도 수수료 계정 과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처분 금액이 35만 원이고 수수료 빼고 받았다면 그 수수료 마이너스한 금액을 수수료가 만 원이라면 35만 원이 아니라 34만 원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처분이익이 5만 원이 아니라 처분이익이 4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취득할 때는 수수료가 따로 잡히지만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바로 반영하지 별도 수수료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필요하시면 체크하시고 다음 예제 문제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분계 예제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